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매서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올 한해 정말 대형 재난재해가 끊이질 않았는데 마지막 달에 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초대형 해일이 일어나서 해안을 덮쳤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20명이 넘었습니다. 그 밖에 중상자도 많고 실종자도 많아서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해일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피해 내역과 함께 양영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말 저녁, 인도네시아 반텐주 탄중 루숭 해변에선 콘서트가 한창이었습니다. 록밴드의 공연이 한창 무르익던 때 해일이 무대를 덮칩니다. 연주자와 관객, 매니저 등 7명이 순식간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시간 22일 토요일 밤 발생한 해일로 지금까지 최소 2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도 85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일부 피해 지역은 연락이 닿지 않아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Panglima semuanya sudah bergerak di lapangan dan terakhir tadi saya mendapatkan laporan juga. 순다 해협 주변 해안엔 최고 3m 높이의 해일이 일었고 해일은 내륙 쪽으로 15에서 20m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겨우 몸을 피한 주민들도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선 무너진 건물에 주민이 깔렸고 중장비가 투입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Di rumah kan saya lagi tidur-tiduran tuh nonton TV. Nah, saya sekali itu kayaknya ada suara gede itu gerbuk-gerbuk gitu. Sangka saya angin kan. Nah. 반텐주 주요 피해 지역에선 해일이 덮친 바로 다음 날 경보 사이렌이 잘못 울리면서 대피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해일은 지진이 아니라 화산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순다 해협의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의 분화로 해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작은 규모의 해일이 일어났지만 사리를 맞아 만조 수위가 높아져 예상보다 큰 피해가 났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선 지난 9월에는 지진에 따른 해일로 2,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04년에는 무려 12만 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보일러 설비 안에서 벌집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게 혹시 고장과 연관성이 있나 해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학생들은 다행히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펜션 사고는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이 어긋나 일산화탄소가 새 나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바깥 공기를 보일러로 공급하는 급기관에 벌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기관 입구가 벌집 등 이물질에 막히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마감이 제대로 안 된 배기관이 이탈할 소지가 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고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배기관이 어긋난 경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측은 중환자실에 있던 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그제 오후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4명 중 3명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보다 앞서 일반 병실로 옮긴 2명은 보행과 음식 섭취가 가능해 다음 주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환자실에 남아있는 1명도 반응이 더 명확해지고 움직임도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 오전 11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상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학생 2명 가운데 1명도 진정수면제 투여를 중단하는 등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BMW 화재 사태, 일단 원인과 관련해서는 오늘 일단락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 합동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BMW 화재 원인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BMW 측에서 지목한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이 실제 화재 원인이었는지와 현재 BMW가 실시 중인 리콜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앞서 지난달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가 BMW 측의 주장과 일부 엇갈리면서 BMW가 실시하고 있는 리콜 범위의 적정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원인이 BMW가 발표한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이라는 것과 다르고 BMW가 결론을 내린 화재 발생 조건에는 없던 EGR 밸브가 화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GR 밸브는 차량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는 부품으로 조사단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BMW 코리아는 EGR 밸브는 화재 주 원인이 아닌 조건 중의 하나고 리콜을 통해 교체한 EGR 모듈에 이미 EGR 밸브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며 소프트웨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최종 결과 발표 후 필요한 추가 리콜 조치가 있다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잇따른 화재 사태로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된 EGR 리콜을 받은 차량은 현재 9만 5천 대를 넘어서며 이행률 9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미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 시간 등을 합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을 부분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인건비 부담을 늘린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일대 야산과 창고 등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깜깜한 야산 가운데 부분에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보이고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에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5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이 태운 낙엽의 잔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임야 4,2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엔 경기도 여주시의 한 고구마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2개 동과 고구마 마녀 상자가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서 썰물대 바위 위에 올라갔던 관광객 2명이 밀물이 차오르며 고립됐다가 2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밀물과 썰물 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그제 서울 천호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난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감식을 진행합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탈출도 구조도 어려웠던 건물 구조가 한 이유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성매매 집결지도 사정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소방과 전기 등 관계당국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경찰은 1층에 불이 시작됐다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 등 탈출과 구조가 어려웠던 상황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올라갔어. KBS 취재진이 현장을 다시 찾아보니 건물 뒤편에 비상용 계단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건물 내부 소화 장비는 점검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외관을 주로 보게 되는데 안에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좋은데 사람이 없을 때가 많을 거고요. 경찰은 특히 피해자들이 50년이나 된 건물에서 칸막이로 방을 나눠 쓴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90제곱 사이 여기 무슨 몇 여기 앞에 보니까 여기도 연탄 이거 봉시 있던데. 이거 다 연탄이에요.
서울의 또 다른 성매매 집결지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위에 몇 개 있고. 방 크게 있어. 제대로 된 지붕도 없는 오래된 건물. 전선들도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예비에다가 숙소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요. 여러 개 이제 조각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취약하죠. 불법인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종사자들이 떠나지 못하다 보니 사고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 기관장을 감찰하려고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실무선에서 첩보를 제출하긴 했지만 민간인이고 감찰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중단시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사건에 대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첩보를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며 박 전 센터장은 공직자가 아닌 명백한 민간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의 증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첩 자료 목록에 특별감찰반장의 서명도 들어있다며 해당 문서의 사본을 제시했습니다. 명백하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행하고 이 첩보 내용을 대검의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에서 보낸 것입니다.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박 전 센터장은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감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대검찰청에 넘겼다는 겁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또 해당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특감반장의 서명은 김 수사관이 승진 심사 때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사실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는 민정수석 수락대의 글을 다시 올리며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비쳤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걸 막기 위해 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열선을 감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잘못 설치하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난 불은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였습니다. 수도관에 설치한 열선이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동파를 막기 위해 배관에 감는 열선의 발화 위험을 실험해봤습니다. 열선의 잘린 쪽 끝에 물을 묻힌 뒤 전원을 연결하자 곧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불이 붙습니다. 보온 효과를 높이려고 열선을 감싼 단열재에까지 불이 번져 배관을 타고 건물 위쪽으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시중에는 인증조차 받지 않은 열선이 버젓이 팔립니다. 취재진이 찾은 가게 4곳 중 3곳에서 인증 없는 열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불 나거나 그럴 위험은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불 날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수명이 짧을 뿐.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인증 열선이라도 끝부분에 절연마개를 씌워 단단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열선이 남는다고 겹치게 감거나 뭉쳐놓으면 위험합니다.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감지기도 함께 써야 좋습니다. 주차장이나 배관들이 이제 야외에 노출된 경우 다른 원인보다 특히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선으로 인한 화재는 서울 지역에서만 해마다 50건 넘게 일어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화재 조심하셔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요즘 라텍스 침구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워낙 열을 잘 흡수하다 보니까 전기장판이랑 같이 깔아두면 불이 날 수 있다고 하네요.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텍스 침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에 탄 가운데 부분은 내부 구조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입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라텍스 매트리스에 불이 붙어 잠을 자던 7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하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열 침대 위에 라텍스 매트리스를 하루 이상 두고 사용을 했더니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열 흡수율이 높은 라텍스 침구에 오랜 시간 열을 가하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둔 뒤 화재 실험을 했더니 8시간이 지나자 라텍스 베개와 전기장판 사이의 온도가 160도에 달하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난 지 20분이 지나 베개를 뒤집자 불에 탄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라텍스를 고온의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라텍스의 구조상 들어오는 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들어 라텍스와 난방기구를 함께 사용해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7건. 전문가들은 라텍스 침구가 높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걸 피하고 난방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화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요즘은 사무실 없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으니 근로자들은 집에서 일하는 재택 근로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일해서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힘들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등의 부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5만 명 정도는 된다는데 현실에 못 미치는 이 관련 법이 빨리 정비돼야겠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한모 씨는 한 신생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일을 하다 퇴사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회사여서 집에서 일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일이니까요. 집에서 이제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한 씨는 최근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했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퇴사 이후에도 한 달 반치 급여를 안 준 겁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한 씨가 근로자가 아니니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출근하면서 찍고 퇴근하면서 찍고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노동부에서 처리할 수 없어요. 출근하면서 나 이게 뭐 일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낸 내용이 있다든지 매번 저 일 시작합니다. 저 퇴근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무라면 그렇죠. 한 씨는 주로 모바일 메신저로 회사 대표의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지시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24시간 대기였죠. 스트레스를 그만큼 받았죠. 사업주 밑에서 거의 머슴처럼 일했죠. 대법원 판례는 사업자가 정한 업무를 지휘 감독하에 수행한다면 그 사람을 근로자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지만 재택근로 특성상 근태 관리가 일반 근로와 같기 어렵습니다. 근무 장소나 시간을 꼭 지정하는 것을 어떤 근로자성의 하나의 징표로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가 재택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정비한 것은 2000년이 마지막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한때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은행으로 사람들을 직접 유인해서 돈을 인출하게 만들더니 요즘은 대신 무인 택배함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무인 택배함에 넣어놓고 가라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20대 청년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수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한 무인 택배함입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택배함이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같은 곳으로 들어가더니 종이 가방을 꺼내 들고 나와 사라집니다. 가방 안에는 처음 들어간 남성이 넣어놓은 현금 6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사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융 범죄에 제 명의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무인 택배함들 중에서 무조건 그곳에서 돈을 넣어야 된다고 했고 이틀 뒤 인근 지역의 무인 택배함에서도 한 20대가 1,200만 원을 도난당했습니다. 범행에 이용됐던 무인 택배함입니다. 올해 들어 이곳에서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금융 경험이 적은 20대들이었습니다. 모두 수사기관이라며 통장에 금융정보가 유출됐으니 현금을 찾아 무인 택배함에 넣으라는 수법에 넘어갔습니다. 범인들은 웹상으로 사건 접수장을 보여주며 의심을 피했고 마지막엔 설정할 택배함 비밀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을 행하려고 하는 범인들의 어떤 교묘한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어서 택배함 같은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해놓고 꺼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요즘은 4만4온이 아니라 4만3이라고 한다죠. 정말 찬바람 불자 미세먼지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 이브를 맞아서 오늘은 기상캐스터가 명동성당에 나가 있습니다. 강아랑 캐스터,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지금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명동성당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3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파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1도, 철원은 영하 11.2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추위 그야말로 반짝 추위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 기온을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전국이 맑다가 차차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살짝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5도에서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 남부지방 기온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주 영하 2.1도, 광주는 영하 1.1도입니다.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이 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릉은 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도 영상권에 올라서겠습니다. 오늘 전주가 4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 후반 들어서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의 갈등이 참 여러 가지 뒷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시리아 철군에 반대했던 매티스 국방장관 결국 물러나게 됐는데 당초 예고됐던 것보다도 2달이나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나갈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나가라 이렇게 쫓아낸 거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이 뉴욕에서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패트릭 셰너엔 부장관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너엔 부장관이 공직과 예전 보잉사에 재직할 때 많은 업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셰너엔 장관 대행은 공과대학을 나오고 항공사 보잉의 제조 공정과 공국망을 담당하는 수석 부사장 출신으로 지난해 7월부터 부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셰너엔 대행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고 외교 정책이나 공직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트위터를 통해 매티스 국방장관의 2월 말 퇴임을 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 대행을 갑작스럽게 지명하며 매티스 장관을 2달 앞당겨 쫓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티스 장관은 20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동맹을 존중하라는 쓴소리와 함께 사임 의사를 밝힌 서한을 보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adison, he just could never get on the same page. And the president has told people since the campaign that he wanted to get out of Syria. 백악관은 장관 대행 지명과 별도로 국방장관 후보자 물색에 본격 나섰습니다. 후임 장관 인선과 관련해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미국의 정통 외교안보관이 추천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m going to be looking for a defense secretary that shares a more traditional view about America's role in the world. 크리스마스 연휴를 눈앞에 두고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에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이었던 매티스 장관의 전격 사임 등으로 미국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미중 양국이 차관급 통화를 통해 뭔가 진전을 이뤄냈다고 중국 쪽에서 얘기를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역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談판이 곧 이루어질 분위기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젯밤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중 간 차관급 통화가 있었고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의 관심사인 무역균형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양측은 다음번 통화와 상호 방문 계획까지 논의했다고 밝혀
곧 대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도 중국과 내년 1월 회담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부회장 체포에 이어 기업 정보를 훔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기소하는가 하면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티베트 상호 여행법까지 추진하며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제조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제조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견제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첨단 제조업 육성은 양보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무역전쟁은 미중 양국 간 실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시진핑 양국 지도자 간 정치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거나 빚을 내서 빚을 돌려 막는 다중채무자들의 부채가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득보다 빚이 빨리 늘어나는 현상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나이스 평가 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진 빚은 500조 2,9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8조 8,400여억 원 늘었습니다. 5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103만 6천 명에 달합니다. 다중채무자의 16.8%, 즉 6명 가운데 1명은 상대적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과 노년층입니다. 청년과 노년층이 빚을 진 곳 중에 은행을 제외하면 20대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가장 많았고 60대는 카드사와 상호금융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호금융을 제외하고는 연 20%대 고금리 신용대출이 많은 금융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2만 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면 올해 부채 증가율은 6.1%, 소득 증가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3년 연속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3년간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0여만 원에서 7,530여만 원으로 21.8% 증가하는 동안 소득은 4,760여만 원에서 5,700여만 원으로 19.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선 내일, 그러니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지만 러시아는 좀 다릅니다. 러시아에선 과거 율리우스력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해서 1월 7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자는 그 마음만큼은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겠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선 빛의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이동환 특파원이 안내합니다. 눈 내리는 영하 15도의 맹추위 속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대형 빙상장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연인끼리 가족끼리 얼음을 지치며 추위를 잊습니다. 인근 도심에는 전구 수만 개로 뒤덮인 빛의 터널이 조성됐고 동화 속 복장을 한 배우들이 아이들과 어울립니다. Мне нравится работать с детьми, и мне нравится, когда они, что-то делают, и мне почему-то от этого очень радостно становится, вот. 모스크바 시내 대형 광장 80여 곳에서 크리스마스로 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겨울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인데 한 달 전부터 축제를 열어 서로를 축하하고 새해를 맞는 겁니다. 낮에도 좀처럼 햇볕을 보기 힘든 긴 겨울을 나야 하는 모스크바 사람들에게 화려한 빛의 겨울 축제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Конечно, создали себе новогоднее настроение. И, конечно, с этим ощущением мы поедем домой и расскажем, как красиво. 모스크바 전역이 빛의 향연으로 물드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지역의 한 술록 목장입니다.
루돌프 사슴으로 유명한 술록대는 사실 고기와 젖, 그리고 털을 얻기 위해 길러지는데 최근 사물 인터넷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목에 찬 IoT 목걸이와 모바일 앱을 통해 방목하는 술록들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목장의 노동력도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스라소니 같은 천적들로부터 보호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아보카도에 대해 껍질을 충분히 세척하고 나서 손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조사 결과 아보카도 5개 가운데 1개의 껍질에서 리스테리아 원인균이 검출됐다면서 아보카도는 먹기 전에 껍질을 솔로 문질러 씻고 깨끗한 타월로 닦은 후에 손질할 것을 권했습니다. FDA는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아보카도는 먹기 직전에 껍질에서 과육을 분리하고 일단 절단한 후엔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 같은 값이면은 포장이 근사한 쪽을 고르는 게 사람 심리인데요. 요즘은 농수산물이나 전통 특산품도 세련된 디자인의 포장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탕이 없어도 맛은 훨씬 달다는 감로차와 곤드레 나물입니다. 모두 지역 대표 특산물인데 최근 석 달 새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도움으로 포장 방식을 싹 바꾸었더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겁니다. 패키지를 새로 만든 다음부터는 매출이 작년 대비 150% 상승세에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판매하기도 참 수월해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3대째 방자유기를 만들고 있는 황주연 씨. 국내 최고의 녹그릇을 만든다고 자부하지만 옛 물건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판매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제품 로고부터 포장 상자, 소품까지 간결하고 현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유기하면 전통적인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생활식기로도 충분히 강점이 있거든요.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번에 포장을 개선했고요.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유기를 찾는 젊은 고객이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패키지라든가 로고를 좀 개선시켜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좀 친절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개선시켰습니다. 제품의 특성을 살리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좋은 상품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설에서 그제 또 불이 났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ESS 화재가 난 지 닷새 만이었는데요. 정부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ESS 가동 중지를 권고했지만 화재는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 272개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8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설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충북 제천의 ESS 화재 이후 닷새 만에 또 ESS 시설에서 불이 난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보시는 것처럼 야산과 인접해 있어서 자칫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1메가와트 규모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설 측은 최근 ESS 화재가 잇따르자 제작 업체로부터 꾸준히 점검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저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것도 ESS가 더 2개 많아요. 그 3개가 있어가지고 수신을 해요. 12월 달에도 세 번이나 방문을 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들어 ESS 화재가 15차례나 발생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가동을 중지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불이 난 시설이 이미 9월부터 가동 중단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시설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강사법이 오히려 대량 해고를 불러오고 있다는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년째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종식 교수.
강사료를 받을 수 없는 방학 때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렇게 이제 돈 한 푼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막노동판을 전전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뭐. 그러던 중 강사법이 개정돼 처우가 개선될 거라 희망을 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예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대감이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강사법은 시간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에 임금을 지급하는 등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방학 중 강사료를 줄 재원이 없다며 시간 강사 수를 줄이거나 강좌 수를 축소하면서 시간 강사들이 대량 해고의 위협에 처한 겁니다. 애초 법안을 만들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한 정부는 방학 중 강사료 5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절반을 깎아 288억 원만 통과시켰습니다. 깎인 예산만큼 시간 강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 측의 해명입니다. 예산이라든지 뭐 공간이라든지 여러 개의 학교의 재원이 재원이 어떤 마련되는 선에서 이제 강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파업에 나선 강사들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 확보가 먼저라며 정부의 재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혜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엔 이른바 다크웹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선 검색도 안 되고 이용자 정보도 알 수 없는 곳인데 해외에선 마약이나 총기 거래 등이 악용돼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 미국 FBI에 적발된 다크웹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청부 사례까지 거래됐습니다. 다크웹에선 범죄까지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IP 주소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해 신분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웹을 접속하기 위한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여러 경로의 중개 서버를 거쳐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최초 출발지가 어디인지 추적하거나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에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3월 신모 씨는 다크웹에 마약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연 겁니다. 모여든 회원만 630여 명. 판매상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광고하고 판매했습니다. 대마와 필로폰, LSD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판매자 중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결제는 대포통장처럼 신분을 숨길 수 있는 가상화폐, 이른바 다크코인이 오갔습니다. 11월 검찰에 붙잡힐 때까지 1억 원어치나 거래됐습니다. 인터넷, SNS에 친숙한 20, 3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마약수사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자체 개발한 수사기법으로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 사범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신년음악회를 열 정도로 친숙한데요. 520년 역사를 간직한 빈 소년 합창단의 교육 과정을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빈 소년 합창단의 전용 공연장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작곡 20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팀당 25명으로 이뤄진 소년 합창단 4개 팀 중 한 팀은 번갈아 궁정성당 미사와 국내 공연을 담당하고 나머지 3팀은 해외 공연을 합니다. 매일 2시간씩 하는 노래 연습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동기부여와 열정입니다. Proben erarbeiten und vor allem jeden Tag und ein paar Stunden jeden Tag machen, da muss ich immer mit Feuerherzen dran. 개인별로 집중적인 발성 훈련도 받습니다. Dafür würde ich immer alles geben, um die zu singen, weil es macht einfach einen Riesenspaß, dort auf der Bühne zu stehen. 영어와 독일어, 역사, 수학과 자연과학 등 대학 입학에 필요한 일반 과목 수업도 매일 7시간씩 진행됩니다. Wir verstehen Musik jetzt nicht nur als Kunst, sondern Musik auch als Persönlichkeitsbildung. 수업과 노래 연습, 생활이 기숙학교인 아우가르텐궁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한국 학생들도 2010년 이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되겠다. 저는 분명 여기 노래를 잘할 거다라고 왔어요. 50년간 이어진 새해맞이 한국 공연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합창단은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한국 관객을 만납니다. 비인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월요일로 평소 월요일 출근길보다 전반적으로 통행량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내일은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서부 간선도로 외곽방향 광명교에서 일찍 분기점까지와 반대 도심방향 고척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으며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와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지체와 서행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종암 방향 묵동 IC에서 원룸교 사이 짧은 정체 외에는 대부분 구간 소통 원활한 편이며 송파대로 잠실 방향 석촌역부터 차량 모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월한 모습입니다. 도심권 종로와 을지로 일대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지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 방향 신정교 램프 부근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게 됩니다.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도 내년부터 10.9% 추가 인상되는 데다 산입 방식과 관련한 힘겨루기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정을 의무화했지만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탄력근무제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해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야 출범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정 합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내년 2월 시한도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통과됐지만 후속 조처가 늦어져 새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봉 수천만 원대의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재계에서는 실제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관련법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예고된 부작용을 알면서도 제때 보완하거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처우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자 등 또 다른 약자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을 감안한 면밀한 보완책 마련과 적기 시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SL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변을 덮친 해일로 최소 2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는 800여 명, 실종자도 수십 명이나 돼 인명피해 규모는 더